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워왔던 신유물론 이 책에서 핵심적인 좀 개념들만 제가 좀 추려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신유물론의 그 이제 적용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거 좀 다 빼고 우리가 이제 엑기스만 좀 모아서 특별히 이제 유물론과 이제 신유물론이 어떻게 다르고 신유물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개념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야 될 이유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문해 비평,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나 예술 쪽에서 비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작품 분석 또는 이제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그 이런 이제 용어들에 익숙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서 작품 분석이든지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강신주 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서울에서 이제 수유리 쪽에서 모여 있는 좀 이제 좌파 공동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들레즈라든지 뭐 푸코, 라강 이런 좀 프랑스 철학들을 좀 우리 사회의 저변에 많이 유포를 좀 시켜놨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이제 신유물론적인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90년도 초반부터 이제 뭐 많은 학자들 특별히 이제 프랑스 철학 전공자들, 대륙 철학 전공자들이 이런 분야에 이제 많이 탁월한 이제 학술적인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현대 철학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이데올로기들 이끌어가는 분들의 마인드 속에 이제 이런 신유물론적인 사고, 자기는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 굉장히 많이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채색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유물론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런 신유물론적 사고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뭐 다루게 될 많은 이제 철학자들, 특별히 신진 철학자들, 그러니까 1980년, 81년, 82년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이제 크고 성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 신유물론의 경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 나이 또래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40년, 50년 이런 어떤 작업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칸트의 버금갈 정도로 이 21세기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다른 이제 우리 후손들이 철학사를 배울 때 이 사람들의 이론들을 끌어와서 굉장히 이제 논문 주제들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뭐 그 스탠포드 철학사전에도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신유물론이든지 신실제론이든지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런 어떤 큰 범주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분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책 읽어가시면서 또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많이 이제 궁금증들이 좀 생겼을 텐데 오늘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좀 개념들을 가지고서 이런 건 이제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질문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얼굴에 짜증을 좀 내세요. 그러면 제가 좀 그 짜증 내시는 분들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더 필요한 설명이 요구가 되시면 그렇게 좀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책에서는 저희가 지금 다뤘던 게 이제 1장과 2장인데 1장에서는 이제 신유물론의 이제 배경과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신유물론의 이제 주요 주제들 이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마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신유물론자들을 각각의 이제 학자들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욕심 같아서는 이제 그 메이야수까지 좀 나가고 싶었는데 메이야수를 좀 나가지 못한 게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1장과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제 이론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그 41페이지에 끈질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물론은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외부에 이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뭔가 힘이라고 하는 바깥에 의해서 이것들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제 물질은 그런 이제 수동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최초로
바꿨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서 이제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서라고 하는 이제 이 책에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론적인 것들, 이데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이제 핵심적인 것들인데, 그것에 어떤 철저한 반론을 이제 제시한 것들이 이 물질 자체가 그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념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어떤 최초의 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전부터 이제 헤라클레토스라든지 뭐 이런 또 유물론자들이 있긴 했지만 단편으로 좀 내려왔었고, 그게 이제 체계화된 형태로서 반플라톤 진영,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관념론 진영에 대한 그런 학술적인 이제 토론이 물론 이제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루크레티우스, 특별히 이제 에피쿠로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토아학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 시대죠. 그러니까 BC 3세기부터 AD 3세기경까지 한 600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클리나멘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죠. 클리나멘. 클리나멘은 이제 기울어진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자, 이거를 이제 그 루크레티우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의 미세한 비틀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톰이라고 하는 건 아라고 하는 건 낫이라고 하는 거고, 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머스 토메오, 이제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토메오는 이제 자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톰이니까 자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물들을 잘게 나누다가 마지막까지 자를 수 없는 그 부분,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돌턴에 의해서 원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자, 그거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이제 자를 수 없는 그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서 원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사물의 궁극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들이 서로 이제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이제 사물이든지 아니면 이제 사건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원소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흙불, 물, 공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흙불, 물, 공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사랑과 미움에 의해서 움직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이게 사랑이 에로스라고 하는 게 붙으면 이제 흙불, 물, 공기가 합쳐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미움이 생기면 이것들이 이제 흩어지는 것,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물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이것들이 분해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매우 이제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첫 단계가 바로 이제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해서라고 하는 책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클리나멘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원자가 아래로 직선 낙하할 때 완전히 결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지는, 자, 이걸 이제 클리나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울어지는 이런 어떤 순간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플라톤의 세계관에는 실질적으로 점선면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요소가 철저하게 필연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세계관인데, 자, 여기서 원인이 없이 어떤 것이 기울어져서, 다시 말하면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제 극미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하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실제로 기계론적인, 그러니까 필연적인 논리적인 체계를 벗어나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주장이 바로 이제 이 클리나멘 주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자, 원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평행선으로 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세한 비틀림이 생겨가지고 그 평행선끼리 가고 있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이제 마주치면서,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자끼리 부딪혀가지고 분자가 되는, 또 화합물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여기서 지금 도출을 하는 거죠. 평행선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우주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뭔가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제 모든 원자들이, 자, 이런 어떤 예측 가능한 세계, 또 필연적인 세계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두 가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원자들은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는 자, 일정한 형태의 이런 원인 없이 이 기울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들이 이제 클린하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신이 또는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창조자가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이라고 하는 신의 이성, 신적 지성 또는 이제 데미우르고스의 설계도 이게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세계가 이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최초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면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하면서 신이 없더라도 다시 말하면 이제 설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원자가 스스로 약간의 비틀림을 통해서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최초로 제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필연적인 사회, 뭔가 이제 기계론적인 사회, 우리 몸이 기계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계의 부속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근대 형이사학자들은 이제 인간이나 세계를 시계로 보고 있죠. 이제 신이 인간이나 세계를 시계처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신이 만드는 시계도 완벽해야 되죠. 그래서 전혀 오류가 없어요. 자,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서 신은 이제 떠나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고쳐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계적 결정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엽이 돌아가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이 만들어 오는 원초적인 형태부터 자, 그것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계는. 계속해서 이제 카오스 이론도 이제 마찬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어떤 것들은 질서에서 항상 무질서로 이제 가게 되는 자, 이런 엔트로피 현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왜 완벽한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이게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무질서로 가게 되는가?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뭔가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원래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서는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제 인간이 그냥 로봇에 불과하다, 그냥 퍼펫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면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제 1983년도에 벤자민 리벳의 실험에 따라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실험이 지금 이제 거의 30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기 앞서서 이미 우리의 이제 두뇌 속에서 0.3초 전이라든지 0.5초 전에 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라면 자, 인간에게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제 특별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 이제 클린하멘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윤리적인 어떤 책임 개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가까스로 이제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프로아이레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만약 우리가 기계라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to be or not to be, 데드스 퀘스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체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체계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체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린하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우연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계적인 결정론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자연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연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또 어떤 원자, 또 그 속에 있는 어떤 이제 요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틈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크레티우스가 이제 아까 그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만일 모든 운동이 원자들의 무거움만 따른다면 의지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어떤 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옛날에 뭐 말씀드렸던 한 책 중에 이제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는 책에서 헤세가 쓴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주인공이 고타마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따지죠. 따지면서 당신의 설법에 따르면 이 세상은 연기,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얽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얽혀 있는 것들이 세계의 원리라면 어떻게 당신이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이 해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얼개설켜 얽혀 있는 이 세계가 자 어떻게 보면 꽉 짜져 있는 어떤 결정론적인 세계인데, 거기서 당신이 해탈했다고는 그걸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그게 안에 틈이 없다면 자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어떤 이제 장면과 유사하게 루케티우스는 이 세계에는 자 일정 부분, 그러니까 most of them이죠. 일정 부분 원자들의 기계론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클리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일정한 형태의 이제 그 특정한 비틀림들이 생겨나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도 생기고 세계는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가 있어야 원자들이 충돌할 수 있다. 원자들이 충돌해야 이제 분자가 생기고, 분자들이 또 모여서 충돌해야 이제 어떤 화합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만일 원자들이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행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지 원자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자, 이런 어떤 이제 개념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클리나멘 개념들을 이제 끌어오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신의 섭리의 거부예요.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의 이제 모든 철학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숙명론, 필연적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원리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자, 그거 말고도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방식들을 보면,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질서나 법칙이나 필연성도 작용하지만, 자 이건 이제 신이 관여하는 분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서 튜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튜케는 이제 그리스의 여신 중에 하나예요. 우연의 여신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이제 이 우연성이 또 지배하고 있는 세계도 우리의 살고 있는 삶에 이제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안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고대 철학으로 올라가게 되면 항상 이제 두 가지 철학적인 것들이 대립하죠. 하나는 존재와 하나는 변화. 존재와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존재는 이제 파르메데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있는 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고,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분자식을 보면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자, 일정하게 어떤 이제 원소들이 있고, 그 원소들은 자, 그것들이 이합집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원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사원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흙불물 공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자 헤라클레토스로 이제 대표하고 있는 이제 이 변화 운동을 이제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세계는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같은 강에 동일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도 바뀌고 자기도 바뀌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것처럼 이 세계도 삼라만상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한가, 그것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우연성 개념이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철학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반결정론의 대표 주자, 선두 주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이 BC3세기경에 이 클리나멘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가 하나의 고착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 세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자유의지를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연성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현대 이제 양자역학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것과는 이제 동일한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단 이제 이 개념적으로 유사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파동함수가 어떻게 이제 분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자로 가기도 하고 또
파동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들은 어떤 방식들로 이제 서로 이합 집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 큰 구조 틀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원시적이긴 하지만 물질이 이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의 명령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제우스가 됐든 데미우르고스가 됐든 어떤 이제 일정한 형태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필연적 원리가 있는데 자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운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는 계속 인과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다시 또 다른 원인이 있고 이걸 계속 추적하다 보면 제일 원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제일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변하지 않고 세계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운동자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과는 달라요. 이 그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전혀 아니라 세계를 일으키고 있는 세계 운동을 발생시키고 있는 최초의 원인으로서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신 존재 증명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가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클리나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의 힘이 없더라도 이 우연성, 튀케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근대 유물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생기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44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44페이지에서 근대 유물론에서는 이제 그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종교적인 토대들, 특별히 이제 실질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신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서 이제 그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제 물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세계는 이것들의 지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명을 설명을 못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이제 애매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가 이런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자, 그런데 이제 왜 산 사람은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어떤 에이전트로서 행위를 하는 반면에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동일한 형태의 어떤 물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둘 다 뭐 탄소라든지 황인, 질소 뭐 이런 어떤 6가지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하려면 뭔가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생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세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제 생기론이 조금 이제 유력한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기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자, 이것도 이제 독자적인 실제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자, 이런 이제 치열한 어떤 싸움들이 이 현장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근대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이제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라메트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뉴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이 또 기계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실험이나 관찰이나 이런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자기는 이제 경건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영혼도 이야기해야 되고 물질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정신의 이런 측면들, 자, 이제 이런 측면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생계론적인 전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뭐 데카르트라든지 라메트리라든지 프랑스 유물론자들은 기계론적인 전통들을 더 강하게 이제 중시를 하는 반면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은 정교한 기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시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운동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제 생계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는 인간에게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도 이제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물질적인 어떤 초물리적인 원리들이 있고, 자, 이것들이 인간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힘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이제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17세기, 18세기 근대 이제 과학 이론의 암투를 벌이고 있는 두 가지 이제 강력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이 생기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또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 창조과학회 든지 아니면 이제 진화론, 이제 서로 싸우는 어떤 과정들을 이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어떤 과정들이 단순하게 이제 돌연변이 아니면 이제 우연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지적 설계설에서 이야기할 때 뭔가 지적인 어떤 고등한 초월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걸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서 서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생기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은, 자, 이제 유기체는 실질적으로 목적론적인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론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창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유기적 통일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그것과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창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물은 H2O인데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질 때 수소와 산소 속에 없는 요소로서 이 물이라고 하는 어떤 분자적 속성들이 생겨나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수소와 산소를 더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 통일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 진화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 역사를 보면 항상 진보 쪽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눈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정밀한 구조들, 손처럼 발처럼 정밀한 구조들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전체적으로 진보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기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연으로 이제 간주하기에는 너무 이제 나이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발생학적인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진화 과정, 또 생물들의 이제 진화 과정들을 보면, 뭐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억 5천만 년 전에 틱탈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고기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냥 나사 하나가 갑자기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비행기가 됐다라고 똑같은 주장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지 않으려면 세포 분화라든지 형태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커다란 구조 또는 어떤 이제 목적 또는 이제 이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물리적인 것들은 아까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계론적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 또는 조직성 또는 목적성, 그리고 이제 어떤 진보적인 거 계속 발달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존재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제 신유물론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무력화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신유물론에서는, 자, 물질 자체가 생성성,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고전적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은 수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은 수동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외부의 힘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외부의 힘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신유물론은 그 힘 자체를 내부 안으로 끌어본 거죠. 물질 안으로 이제 끌어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기론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약간 이제 그 약한 생기론, 뭐 강한 생기론처럼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이 자연 자체가 막 능선적 자여가지고 자기 맘대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신처럼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약한 형태의 생기론, 다시 말하면 그런 활동성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레즈라든지 가타리에서 생기론적 철학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또 이제 베넷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바이털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유물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기론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발성 그리고 생명 가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이제 뭔가 진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철학적인 물음들을 던지게 되고 그것들이 지금 현대판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유물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전에는 뭐 이제 베르그송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또 주장들 생명 철학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그 클리나맨하고 이 바이털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자, 뭐 얼굴을 찡그리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이 코나투스 개념은 이제 원래는 홉스가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스피노자가 이걸 이제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들레즈라든지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 코나투스 개념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코나투스는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코노르라고 하는 이제 동사에서 나왔는데 뭐뭐를 하다는 거, 트라이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뭐를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제 뭘 하려고 애를 쓰는가? 스피노자나 홉스에 따르면 우리 자신은 자, 이거 우리 생명일 수도 있고 몸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자, 생존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 생존 본능을 이야기할 때 이제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존재자들은 특별히 이제 생명들은 자기 종족 보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개념을 좀 더 이제 확대시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뭐 그게 이제 유기물이 됐든 무기물이 됐든 일정한 형태의 모든 이제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제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태제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의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으려고 하지 않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공포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생애라든지 자기 어떤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기 보존 자기 보존 태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어떤 방식이 됐든지 이 자기 생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경향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존재의 지속성을 이제 설명하는 자, 이런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스피노자는 자, 이게 이제 코나투스 개념을 실제 본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물들은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그게 이제 인간이든 생명이든 뭐 다른 어떤 존재자든 그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사물의 이제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들은 일정한 형태의 이제 그 특성들을 갖는데 그걸 여기서는 이제 개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개체는 이제 모두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두스는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은 이제 소산적 자연과 능산적 자연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산적 자연으로서는 이제 뭔가를 생산해내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피드백을 받고 있는 그 만들어진 어떤 존재로서 신의 개념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이 퍼져나가는 신의 양태들이 바로 이제 우리와 같은 개체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나 뭐 초라든지 아니면 이제 풀이라든지 뭐 존재하는 세계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신의 모두스예요. 신의 양태예요. 신의 드러난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판테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란 말이고, 테이즘은 이제 테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다 신의 양태이기 때문에, 신의 모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개체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실존적 에너지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에너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뭐 살아 있음에 대한 어떤 충동들이 아니라, 자, 그것이 개체를 개체로 만드는
자, 어떤 내적 구조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고 풀이 되고 또 뭐 동물이 되는 어떤 대부분의 이런 어떤 구조들은 실질적으로 실존적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인간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걸 이제 어펙티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정서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이제 기쁨이나 슬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쁨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실존적 에너지를 계속 증대하는 거죠. 증대하면서 만들어진 양태이고, 자, 슬픔은 자, 이것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실존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의 이제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 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실존적 에너지를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리학 그러면 뭐 도덕 그러면 이제 선과 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범이. 다시 말하면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이거나 아니면 인간들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윤리라든지 도덕의 출발점은 인간의 감정인 거죠.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자기가 살려고 하는 감정이에요. 실존적 에너지를 더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감소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존적 에너지를 증가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존적 에너지로서의 코나투스를 어떤 방식들로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절이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관련해서, 자, 코나투스가 있지만 인간 이제 이성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념들을 조절을 할 때, 자,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실존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가 우리에게 이제 충만한 상태로 이제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잘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신적 자유가 있는데, 그런 신적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고, 그걸 활용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능력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아버지가 이제 다이달루스가 크레테를 벗어나면서 날개를 만드는데, 도망가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죠. 근데 양초로 만들죠. 양초로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카루스에게 이제 이게 양초로 된 날개이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가면 녹는다, 그래서 죽는다, 그래서 적절하게 고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아들이 처음 하늘을 나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태양과 부딪혀가지고 녹아버리죠. 그래서 떨어져 죽는 작업인데, 자, 이게 이제 인간에게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제 무한한 힘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념의 상태에만 있을 때는 이게 너무 충동적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성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제 증대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감소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막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발휘되는 어떤 능력이 바로 윤리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도덕적 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포텐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방식이 인간에게는 절대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어떤 삶, 자, 이런 것들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자유라고 하는 것, 그걸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의부의 원인이나 내부의 원인에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코나투스를 조금씩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인 거를 통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실현하는 상태, 자, 이런 어떤 상태가 바로 인간의 가장 최적화된 상태고, 바로 이제 윤리적인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이 개념을 처음에는 이제 존재의 본질,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정서의 개념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자유, 또 실질적으로는 윤리적인 삶과 같이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자, 이 개념을 이제 중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신유물론은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윤리적으로 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물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실존적 에너지로서의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개념을 또 이제 홉스는 이제 정치 철학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홉스의 코나투스 개념은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 이제 코나투스는 운동의 시작.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초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코나투스의 그 처음 초기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이 움직이는 거, 또 인간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런 감각의 욕구나 정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을 일으키는 가장 이제 그 충동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바로 이제 코나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인간에게 이제 끌어오면서 그 이제 그 홉스는 자, 이런 이제 코나투스의 상태에만 있으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한 자기 보존만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는 경제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런 희소성 때문에 내가 먹으려면 남들 죽여야 되죠. 자, 이게 이제 항상 경제학에서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항상 이제 내가 먹는 만큼 남이 못 먹는 거고 남이 먹으면 내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완전하게 객관적인 형태의 코나투스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타인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타인을 내가 넘어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타인을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존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코나투스를 발휘하려는 순간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코나투스를 반납을 해야 돼요. 어디에 반납하냐면 국가에 반납하는 거죠. 국가에 반납하고 국가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자, 이런 방식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사회적 계약인 거, 사회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힘들을 내가 발휘하는 것들을 중지하고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이제 그 국가라고 하는 존재에 이제 반납하는 거죠. 그걸 이제 리바이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리바이던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리바이던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괴물 중에 하나인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괴물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인에 의한 만이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지켜주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코나투스를 우리가 사회화를 통해서 온순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고, 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주권자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과 계약을 이제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본권들을 이양하는, 자, 이런 어떤 이제 과정이 바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코나투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홉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스피노자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운동의 시작으로서, 존재의 시작으로서, 존재의 어떤 본질로서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그 존재 중에 하나인 이제 인간으로 넘어오면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기본적인 특성들이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사회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가와 이제 관련해서 이 개념들을 이제 따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코나투스 개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 그거를 따라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그 신유물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제 시간 개념, 이제 물질의 이제 시간 개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책이나 논문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제 개념들이, 이건 꼭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크로노스, 이제 카이로스, 아이온 개념은 특별히 이제 들레즈라든지 바디유 또 이제 그 메이하우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신유물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래 개념은 특별히 이제 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다 이게 다 그리스어들이에요. 크로노스도 마찬가지고, 카이로스도 마찬가지고, 아이온도 그렇고, 다 이제 그리스 용어들인데, 자, 이 용어들을 이제 신유물론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고, 자, 물질이 이제 드러나는 방식들을 이 세 가지 방식들로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크로노스. 자, 크로노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양적 시간, 이걸 우리가 이제 물리적 시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크로노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미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연속적이고 항상 균질한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 개념이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시계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1300 몇 년일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으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하더라도 우리가 뭐 배꼽 시계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영혼의 시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코리안 타임 있었어요. 코리안 타임 30분 정도 늦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에 갔었는데 그리스는 그리스 타임 있는데 그리스 타임 2시간 늦어. 그래서 지도 교수하고 이제 10시에 만나자 얘기하면 12시에 나와. 12시 나와서도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워낙 2시간 정도 늦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크로노스 개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엄격하게 1시, 2시, 3시, 4시라고 얘기할 때 그 물리적인 시간, 자, 이런 이제, 그리고 잴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 개념이고, 자, 이 개념이 바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이 선형적인, 직선적인 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 개념이 등장해 바로 기독교적인 시간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이제 선형적인 시간인데,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것이 앞으로 지속이 되면서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올 거다라고 하는 선형적 시간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시간이에요. 그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시간은 다 영혼 회귀예요. 다 영겁이에요, 영겁. 불교도 마찬가지, 윤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기독교만 딱 신이 창조했고 나중에 천년 왕국이 오고 그 사이에 뭐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고 재림예수가 와서 이제 구속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 그리고 세계는 한 번에 끝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크로노스 개념이고, 이 크로노스 개념을 이제 만든 것들이 중세 기독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크로노스 개념은 균질성, 시간은 1초, 10분, 뭐 100분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그리고 이제 반복 가능하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의미에서 이제 객관적 시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것과는 이제 다른 개념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카이로스 개념은 영어로는 찬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기회.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이 크로노스 시간을 가져가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질적인 개입이나 단절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간이 질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파열이 돼가지고 다른 순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로서 시간의 임계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카이로스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 너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그리스 구어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질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쓰고, 자, 이런 이제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건의 돌발성, 그러니까 카이로스 개념은 크로노스 개념을 쭉 가다가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파열이 되거나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돌연변이처럼 뒤바뀌어져 가는 것들, 아니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바로 카이로스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특징은 시간의 질적 틈,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이 개입할 수 있는 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비연속적이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 개념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할 때,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원 진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취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자,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카이로스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이 변태했어. 아니면 이제 살인범이었어.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자기 삶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 주식이든지 아니면 코인이든지 막 다 날려버렸어.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어떤 큰
스카를 남길 수 있는 어떤 이제 큰 획적을 남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별 이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겁이라고 얘기해요. 영겁 할 때 그 겁, 아이온이라고 이제 하는 개념인데, 자, 이 개념은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이제 왜 이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카이로스일까 크로노스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데, 자, 이거는 이제 들레즈가 가장 많이 써먹었던 이제 개념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무한히 분절되면서 과거와 미래가 경계 없이 양극단으로 밀려가는 시간. 말이 좀 부황부황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스토아가 이 개념을 썼었는데, 이 스토아 개념에서 이제 아이온은, 영어로 아이온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게임도 있는데 지금 아이온은 현재는 점처럼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는 무한히 확장되는 순수한 흐름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아이온은 측정 불가능하고 비경험적이며 시간의 존재론적 차원을 지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현재가 계속해서 무한히 나눠지는 거죠. 현재가 계속 그러니까 미분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계속 미분이 되면서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가 계속 확장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와야 되는데 미래가 못 오고 있고, 미래가 오는데 여전히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가 바로 이제 아이온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들레즈라든지 신유물론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이 개념이 되게 재밌어요. 자, 4페이지 보시면, 들레즈는 이걸 이제 의미의 논리에서 아이온을 이제 사건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자,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천국 개념하고도 똑같은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오면서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 개념인데, 이걸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이 의미의 논리에서 아이온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사건의 시간은 사건의 강도에 따라서 시간적인 요소들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사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따라서 그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책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시간대가 블랙홀처럼 넓어져 버려요. 넓어져 버리고 거기서 과거도 미래도 완전히 멈춰버리는, 자, 이런 어떤 시간대, 자, 이게 이제 아이온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칼이 상처를 내는 순간. 자, 이제 들레즈가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예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 칼이 피부에 베었어요. 그건 이제 물리적인 사건이니까 크로노스죠. 일정 시간 T1의 시간에서 이제 베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베었다,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과거가 되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순간 통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감시키면서 그 통증이 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자, 이게 이제 칼로 베었는데, 이게 과거의 사건인데 그 과거의 사건이 맺어지지 않는 거죠. 맺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통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칼로 베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동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계속 뒤로 물려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의 기다림. 자, 카프카의 이제 성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 K가 성에 도착해요. 그 성에 들어왔으니까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어요. 근데 도착해서 거기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수록 계속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런 구절인데, 마을의 큰 길은 성에 있는 산에 가까이 다가간 듯 하다가 마치 일부러 그런 듯 구부러져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K는 성에 도착해서 성에 이제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가서 만나러 왔는데 성에 도착했지만 성에 온 이유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 사람을 계속 못 만나요.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도착했지만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로서는 도착한 거지만 지금 이제 아이온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온 이유가 계속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다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카프카의 성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NS 타임라인 이것도 되게 이제 재밌는 건데 자 이제 어떤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제 올렸으니까 크로노스 사건이 끝났죠. 자 끝났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댓글이 계속 달려요. 자 그러면 안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댓글이나 공유나 해석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헤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10년 전에 올렸는데 지금도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헤어졌다라고 하는 크로노스 상의 시간은 끝났지만 계속 아이온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남자가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여전히 나한테 계속 리마인드 해가지고 나의 가슴을 후벼가는 이런 어떤 이제 슬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내 마음속에서 이 헤어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의미론적인 시간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아이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트라우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이제 트라우마도 옛날에 뭐 엄마한테 맞았거나 이제 아빠한테 맞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심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어. 근데 이제 크로노스는 끝났죠. 그 말을 들었고 상처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무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일정한 기회가 되면 그게 계속 나한테 계속 상기가 되는 거죠. 누가 그 비슷한 표정만 짓더라도 누가 그 비슷한 말만 하더라도 그 옛날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종결이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아이온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문장 속에서도 이제 소설이나 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제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전혀 용서를 빌지 않아요.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까지 이게 끌고 가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마치 지금 이제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이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뭐 열댓 번 이제 사과하고 뭐 다른 나라도 사과한 적이 있지만 중국은 전혀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종속돼서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온적 시간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나는 용서를 했는지 용서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과거와 계속 연속되어 가지고 나의 어떤 행위들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들을 지배하는 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바로 들레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세 번째 시간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온 시간을 이제 보면 사건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면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already not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already죠. 근데 아직까지 나와 관련해서 not yet, 종결이 안 됐어요. 자, 이 개념이 바로 이제 아이온 시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이제 라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의미가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거. 이게 이제 종결이 안 돼서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계속 그것에 연달아서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 트라우마적인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소설이든지 시든지 이런 것들 연상작용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아이온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에서 마찬가지죠. 그 마들린도 마찬가지인데, 마들린 옛날에 먹었던 거죠. 과거에 끝났죠. 근데 마들린을 볼 때마다 과거가 생각이 돼요. 이 아이온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그 5페이지로 오셔서 알투세르의 그 철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알투세르가 현대 신유물론의 이제 최초 출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투세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유물론을 여기서 이제 교전의 유물론 또 이제 만남의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카운터한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비결정론적인 또 이제 우발성적인 이런 어떤 이제 특성들을 갖는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유물론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우발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들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제 그 설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양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리 분석 철학도 이제 마찬가지고 대륙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성 중심주의, 합리주의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뭔가 왁구가 있어야 돼요. 규범, 뭐 어떤 도덕, 질서, 법칙,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도 무조건 다 그냥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도 전부 다 우리가 과학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정한 형태의 이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제 뇌에 못이 박혀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서 버스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알투세르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교전의 유물론 또는 이제 만남의 유물론은 우리는 버스를 탈 때 목적지가 없이 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탔다가 그냥 아무데나 내려서 거기서 빵도 사 먹고 뭐 수영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뭐 서울에 가기 위해서 뭐 어디 유원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직화돼서 그런 삶을 살거나 아니면 물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든지 과학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게 정교하게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알투세르의 교전의 유물론 또는 이제 만남의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이제 충돌들, 원자의 충돌이든지 분자의 충돌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또는 이제 물질이 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굳어지면 그게 과학 법칙이 되고 구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의 유물론 또는 이제 교전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현실은 필연적인 법칙이나 목적이 아니라 우발적 만남들의 정착에 불과하다. 그 결과로 맺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구조, 본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또 요소들 힘들이 자, 우연하게 조우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조우가 일시적으로 정착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이제 과학적인 구조나 질서나 법칙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들은 결과물적인 거죠. 결과적으로 구조나 질서나 법칙들이 생겨난 것들이지 원래부터 그런 구조나 질서나 법칙이 있어가지고 세계가 그런 방식들로 운영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연성이 아니라 우발성이고 또 이 우발성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일정한 형태의 이제 패턴들을 갖게 되고 그게 여기서 정착이라고 하는 거죠.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그 정착이 되면 거기서 어떤 이제 필연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필연성도 여전히 가변적이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충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조. 자, 교전이라고 하는 또 조우라고 하는 인카운터, 그다음에 이제 정착, 그다음에 이제 구조화 이 세 가지가 이 세계를 이끌어내고 있는 작동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4번에 가서 이게 이제 알투세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계가 원래부터는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이죠. 카오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혼돈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제 그런 어떤 합리적인 설명 방식 갖고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오스의 원래 의미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잡계로 이제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혼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원래는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근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원이 없다, 논 어리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이제 급진적인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지만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설명, 다시 말하면 세계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지향해서 세계가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알투세르는 진화론처럼 그냥 우연적으로 그것들이 벌어지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자, 그 안에 그것들이 원리나 목적이나 본질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그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해석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언제든지 해체가 될 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무시의 세계, 시작이 없는 거, 시작점이 없는 거죠. 시작점이 없는 것.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논리적인 체계,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에 따르면 우리가 점선면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이걸 전부 부정하는 것들이죠.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시작도 없고 근원도 없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그렇게 공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 설명서일 뿐이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또 무근원성, 또 무시적인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발적인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14페이지에 이제 생기적 신유물론. 아까 우리가 이제 생기론에 대해서, 바이털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는, 또 현대에 맞게 좀 개작한 형태의 이제 이론이 바로 이제 생기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제인 베넷이 비브런트 매터라고 하는 이제 살아있는 물질, 진동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개념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들레즈라든지 스피노자, 화이트헤드, 뭐 신유물론 전체적인 흐름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접근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고전적 바이털리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월적 원리, 또는 이제 신에 의해서 주어진 거,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이 유물론, 생기적 신유물론에서는 이제 물질 자체가 그런 어떤 이제 활력이든지 능동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넷이 바이털리즘을 정의할 때 물질은 단순한 관성적 덩어리가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힘들의 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전적인 이제 바이털리즘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고전적인 이제 바이털리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이런 요소들을 이제 전부 다 제거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물질 내부에서 어떤 이제 이런 어떤 능동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바이털리즘에서는 생명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제 유기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비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였는데, 자, 이제 베넷에서는 금속이나 공기, 전기, 기계, 자, 이런 어떤 무기물에도 이것들이 이제 어떤 행위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생기론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이제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의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이제 세계가 인간이 없어도, 인간과 관련을 맺지 않고 있어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이제 바이털리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베넷은 물질의 평등화, 플랫 온톨로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플랫 온톨로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 모든 이제 존재들이 차별 없이 이런 어떤 이제 힘들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어떤 물질들을 실질적으로 비브런트 메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진동하고 있는 물질,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 is lively, 물질은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power to make a difference, 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그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마치 신처럼, 또 이제 스피노자의 그 능산적 자연처럼 스스로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사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 어떤 집합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쓰레기 더미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속이 녹슬거나 조합되는 어떤 물리적인 작용, 또 이제 음식이 인간의 이제 정동, 감정들 변화시키는 힘,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물질들이 스스로 뭔가 효과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주어지는데, 이제 인간이 이제 개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물질 자체가 어떤 이제 일정한 형태의 작용들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처럼 마치 이 자연도, 사물도 그런 어떤 이제
그 애니미즘처럼 그런 어떤 정령이 깃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아바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이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거나 자연이 스스로 이제 어떤 이제 힘들을 발휘하면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구성해 나가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 이제 베넷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물질로서 비브런트 메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신생기론적인 유물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이제 베넷의 생기론적 유물론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은 일단은 이제 사물이 행위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이제 think power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물 자체가 자신의 어떤 정동적인 또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서 인간의 의도를 넘어서서 사건을 생산한다, 사건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구, 다시 말하면 이제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이론들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행위의 분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실제로 이제 그 자연이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여기서 이제 행위의 분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인간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정치적인 사건도 주체가 인간이 아니다. 정치적인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계든지 환경이든지 물질이든지 감각이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꼭 정치적 사건, 사회적 사건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정치적인 것과 이제 관련해서 7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국의 대규모 정전이라든지 전기 인프라, 뭐 기후 기술 결함, 정책, 뭐 인간에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물성에 의해서 또는 사물 파워라고 하는 think 파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 이제 7번에 등장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신생기론을 이제 그대로 이제 수용하게 된다라면 책임 문제가 모호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물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자 이게 이제 뭐 권력이든지 자본이든지 정부의 책임 이런 부패와 관련해서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누군가 지목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사물이 원인이다, 자연이 원인이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 책임의 강도가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니미즘적인 마치 이제 자석이 움직이는 게 그 안에 살아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 똑같은데 그런 어떤 주장은 과학적 설명과 충돌한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인과율을 따라서 뭔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물리적인 결과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원인을 이렇게 이제 애니미즘적으로 만화처럼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권력과 이제 관련해서도 자 이제 인간이 여기서 이제 액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위자인데 그 인간 행위자를 제거하고 비인간 행위자로서 자연 또 사물들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자본주의라든지 이 권력 장치,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너무 모호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신생기론을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유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논리적인 비약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는 이제 그 신유물론의 그 주요 주제들과 이제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제 용어들이 바로 이제 횡단성이라고 하는 거죠. 횡단성. 과연 이제 무엇을 횡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횡단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의 능동성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동적이지 않고 비활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생기론도 들어가고 코나투스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자활적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질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횡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들레즈하고 가타리에서 특별히 이제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이제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교차 침투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또는 그 관계성의 패턴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단적으로 인간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은 비인간과 관련해서 또 자연은 문화와 관련해서 또 죽체는 객체와 관련해서 유기체는 기계와 관련해서 자, 그 경계들을 넘어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사물들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또는 이제 그 따로 떨어뜨려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이해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제 부분적인 이해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물질은 능동성을 가지고서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이런 횡단적 관계, 횡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들은 이 횡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개체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백그라운드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횡단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피노자의 이제 정동, 어펙트 개념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영향을 받는 능력으로서는 어펙트라고 하는 이제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바로 이제 어펙트, 정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그냥 감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힘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동성의 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어떤 이제 방식으로 이제 세계를 이제 설명할 때, 이 세계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서로 이제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선형적 인과성과 비선형적 인과성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해 왔던 것들은 뭐 과학 철학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선형적 인과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과율을 보면 A라고 하는 원인이 있고 그 A라고 하는 원인이 B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B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만들어진다. 당구공 A가 이제 맞추니까 당구공 B에 이제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선형적 인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계적 결정론 또는 이제 인간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분석 도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원인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역을 또 생각해 보면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형적 인과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신유물론에서는 아까 이제 횡단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이제 인과성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이제 비선형적 인과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세계는 복잡계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세계는 이렇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과성도 다양한 다층적인 또 상호작용적인 또 역동적인 형태의 인과들이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A라고 찝어서 또는 이제 B라고 찝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과성은 굉장히 수준 낮은 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단순한 형태의 세계 이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가 이제 바뀌고 세계가 발전하고 전개되는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이런 횡단성에 의해서 서로 이질적인 요차들이 교차해서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창발성과도 이제 관련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버추얼리티예요. 잠재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이게 이제 책에서도 등장하면서 굉장히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버추얼리티 잠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가상적인 거,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들레즈가 이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버추얼이라고 하는 잠재성은 자, 비현행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non-actua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라는 거죠. 실제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현행화될 수 있는 구조적 잠재성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보면서 자, 대리석 속에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이제 칼로 조각을 해서 가는 과정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 안에 어떤 이제 이미지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버추얼리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자, 들레즈는 달라요. 자, 이게 아직까지 대리석에서 조각품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non-actuality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안에 그 조각상 안에 그 X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있어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성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의 잠재성하고, 자, 지금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실제성으로서의 잠재성하고는 좀 다르다.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물질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구조나 어떤 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들레즈에 따르면 이제 잠재성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 뒤에 가서는 이걸 접힘이라고 얘기해요. 플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유물론에서는 이제 버추얼이라고 하는 잠재성을 물질의 구성적 차원으로 이제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 물질은 이제 지금 형태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은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들로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힘들을 자,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 잠재성 개념들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버추얼한 수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추얼한 수준하고 자,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제 버추얼한 수준은 이제 잠재적 패턴이지만 그건 이제 실제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 또는 실제 세계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버추얼한 것이고, 자, 액추얼한 것은 실존적인 측면, 지금 이제 시간과 공간에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이제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라이프니츠의 이제 단자론하고도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존재하는 건데 그게 세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세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제인데 단자가 실제인데 우리한테 보일 때 아직 안 드러났으니까 버추얼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들을 현행화시킬 수 있는 그 구조적 실제가 거기 안에 이제 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횡단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물성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폐가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드러나는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이 실제적으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발성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측에서는 이제 이게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세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물 자체의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이제 연관성들을 좀 여기에서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세계가 어떤 이제 구조화되어 있거나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던데, 근데 앞에서 이제 그 우발성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제 규칙이나 패턴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이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아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주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좀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실제성을 여기서는 이제 물질이 버추얼한 것과 액추얼한 것, 그것들이 이제 상호 연관이 되면서 그 변환되는 어떤 이제 과정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질의 실제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설명한 것 중 하나가 151페이지 이제 그 운동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거나 흐름 또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먼저 얘기했던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인데, 화이트헤드는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고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키네틱 메터리얼리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정된 특성들이 없기 때문에, 흐름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들레즈에 따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되기, 비커밍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든지 될 수 있는. 그건 이걸 또 이제 배치라고도 이야기해요. 어떤 것과 어떤 관계의 논의에 따라서 이게 칼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들레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식빵 옆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거를 그 잘라 먹는 어떤 건데, 자, 이게 전쟁터에 가 있으면, 폭탄 옆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쟁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X라고 하는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배치되느냐, 어떻게 이것이 다른 것과 상호 횡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식빵 먹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는 되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고 되기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거를 바로 이제 키네틱 메터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물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흐름하고 과정으로 이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토마스 네일인데, 토마스 네일이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80년생인가 81년생인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대학의 교수고. 그래서 이제 해머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뭐 얘가 지금 30대 초반, 40대 세계적인 학자가 돼버렸는데 김요한이는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저처럼 막 플라톤 이야기만 너무 주구장창 좋아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위대한 학자가 되려면 어문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문 소리, 이상한 소리, 새로운 소리. 자, 이제 토마스 네일이 이제 그 루크레티우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 클리나맨을 주장했던 루크레티우스를 연구하면서 자, 운동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2018년에 나온 건데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플리라고 하는 이 접힘, 그러니까 사물들이 운동하는 것은 접힘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루크레티우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신유물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태적인 원자론,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원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원자론. 그러니까 운동으로서의 존재론을 이야기를 해왔다. 그리고 이제 신유물론은 이런 의미에서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존재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이제 사물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클리나멘, 또 플럭스, 또 폴드, 이제 필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 개념이 바로 이제 플리라고 하는 개념, 접힘. 폴드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플리라고 하는 접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일본에 보시면 물리적인 흐름이 서로 부딪히고 접촉하면서 만들어내는 국소적, 일시적 안정성의 패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치마 보시면 치마 접히는 거 있죠. 그걸 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접힘.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자, 이게 이제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접히고 다시 풀러졌다가 다 접히고 그러면서 그게 일정한 형태의 이제 무늬 패턴들을 띠는데 그게 바로 컵이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의미에서 정보죠. 어떻게 접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4개의 핵산들이 있는데 그 핵산들이 어떤 방식들로 배열되느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20개의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느냐. 그 정보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그 정보에 따라서 인간이 침팬지와 다르고 침팬지하고 바나나가 다르고 다른 어떤 사물들이 다 다른데 그 정보의 배열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내일이 이야기하는 플리라고 하는 접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접혀서 어떤 형태가 태어나는 과정 이것들이 바로 이제 플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혔던 게 펼쳐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사물들이 또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또는 이제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9페이지 보시면 자, 요약하면 보시면 자, 플리라고 하는 접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자들이 흐름 속에서 충돌하고 굴절하고 압축되면서 자, 표면과 형태가 생성되는 운동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형태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은 본질이 아니고 패턴이고 그다음에 사물의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접힘의 정도와 패턴이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들이 바로 이제 루크레티우스를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도달했던 하나의 이제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자 동적 형상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이나미컬 모포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물들은 존재로서 어떤 일정한 고정된 정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이면 H2O라고 하는 어떤 정의 속성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그것들이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 패턴들이 어떤 방식들로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물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 돌도 마찬가지고 철도 마찬가지고 가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 닳고 있어요.
계속 그 안에 원자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석도 부식되고 있고 철도 부식되고 있는 거, 산화가 계속 도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적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철이고 돌이고 뭐 나무고 그래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형태의 이제 이 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 플리 접힘의 5가지 특징들을 이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비형상적 형상화. 플리는 형태가 아니라 형태화다. 다시 말하면 변해가는 그런 성형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적이고 물질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접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원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경유하고 이걸 이제 횡단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잠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을 존재로 보려고 생각하거나 하나의 객체로 이제 보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것은 이제 이 플리 자체가 일시적으로 흐름을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형태의 이제 패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미분했을 때 보는 것이지, 그건 스틸컷이지, 이걸 연속적으로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것도 계속 접혀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4번에 보시면 접힘의 누적과 중첩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이것들이 다층적 사물들을 만든다. 몇 번 접혔느냐, 어떻게 접혔냐에 따라서 그게 생물이 되기도 하고, 기계가 되기도 하고, 기관이 되기도 하고, 사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물성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접힌 흔적이죠. 흔적. 어떻게 접혔느냐, 무엇에 의해서 접혔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접힘의 이제 사례와 관련해서 6번 보시면 이제 파도와 해안선, 또 보시면 이제 파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안선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굴곡이나 압력들, 이제 패턴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지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의 이런 어떤 관계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접힘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 점토도 이제 마찬가지죠. 또 점토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접히고 압축되고 이제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 도자기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의 발달 과정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이제 주장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특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횡단성을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 게 154페이지 이제 프루스트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인데, 자, 이제 프루스트 기호들에서 이제 들레즈가 여기서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길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장소가 되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존재 원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꽁프레에 두 가지 산책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책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메제글리즈라고 하는 이제 길이 있고, 다른 한쪽 길인데, 여기서 이제 메제글리 쪽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주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맞은편에 있는 이제 귀족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질투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범벅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게르망트라고 하는 이제 쪽인데, 여기는 이제 귀족들이 살고 있고, 그 세계는 이제 우아함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삶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천민들이 살고 있는 삶과, 물론 천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중산층이 살고 있는 삶과 굉장히 이제 고급 삶을 살고 있는 게르망트 쪽을 살고 있는 삶 사이에, 자,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길이, 이번에 보시면 두 길이 대립이 아니다, 자,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길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메제글리즈하고 게르망트는, 하나는 이제 메제글리즈는 부르주아고 게르망트는 귀족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제 반대 세계처럼 보이지만, 들레즈는 이 주인공이 실제로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것들을 가로질러 가야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보시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로질러서 다시 말해 횡단을 해야만 진리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이제 횡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와 관련해서 횡단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이질적인 요소들을 서로 이제 가로질러 가면서 거기서 이런 형태의 이제 예술적 진리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예술적 진리가 발견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횡단성의 특징은 3번 보시면 병렬적 구조가 아니라 이동의 장이다. 그래서 두 길은 대립적인 축이 아니라 화자가 각기 다른 방식의 해석 훈련을 받고 있는 학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하거나 변형하거나 초월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술적 기호의 진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번역되고 변형되고 초월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나와야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삶의 본질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4번 이제 횡단성의 절정으로 가시면 이제 두 길은 나중에 하나의 예술적 진리로 이어진다. 자, 마르셀 이제 이 주인공은 나중에 이제 두 길이 시간 속에서 결국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호들의 층위를 횡단하면서 도달하는 궁극의 예술적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지그재그처럼 다양한 형태의 길들,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길들, 서로 이제 대립되는 어떤 길들을 우리가 횡단을 하게 될 때만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관념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 개념, 그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해석하거나 도달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으로서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거기에 이제 한 단계씩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횡단하는 구조, 다양한 것들을 다 섭렵하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지, 우리가 어떤 서울을 가야 되겠다,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 목적을 정하고 가는 어떤 그런 루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횡단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거를 발견하는 방식들은 이제 플라톤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알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아는 부정이고 레테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망각된 걸 자기가 떠올린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개념인데,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거 숨겨져 있는 것은 영혼만 갈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예요.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서양 철학의 이제 세계인데, 그래서 과학적 실전도 마찬가지죠. 과학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 발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발견이나 발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횡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들레저는 진리는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양립 불가능한 어떤 세계, 이 세계에 그 세계를 가로질러 가면서 거기서 이제 느끼는, 또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횡단성의 특징에 보시면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특별히 이제 게르트 루네트가 이야기하는 집단의 횡단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문화권들을 우리가 이제 가면서 거기서 발견하는 어떤 특징이 바로 이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얼마 없긴 하지만 158페이지 이제 이 네파 개념을 좀 한 번 더 살펴보죠. 일단 제가 뭐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이거 개념들 조금 이제 나중에 혼자 공부하시면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재미있을 거예요. 이분법의 해체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간과 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 있는 타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 네파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되게 이제 난 철학자들이 이제 정말 멋진 게 뭐냐면 자기 개념, 자기 사전을 만드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A급 학자들 보면 자기 사전이 있어요. 뭐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헤겔 사전, 칸트 사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 용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진리를 포착하는데 그것들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말을 이제 조어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네파라고 하는 말에 이게 원래는 엑스플로전의 반대예요. 엑스플로전 하면 튀어 나가잖아요. 인플로전 하면 이게 파괴가 폭발했을 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네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이제 헤로웨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연과 문화가 서로 이제 갈등을 하고 이게 충돌하게 했을 때 이게 내적으로 인플로전 한다는 거죠. 네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갉아먹는 거예요. 서로 갉아먹어서 새롭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자연과 문화가 충돌하면 이 두 개가 깨지는 것이 엑스플로전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헤러웨이가 새로운 개념을 그냥 이야기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됐을 때 그것들이 여기서 이제 코 이볼루션에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창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제 이분법의 해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분법의 사고, 뭐 참, 거진, 여자, 남자, 아니면 뭐 양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왔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횡단을 통해서 서로 충돌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충돌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로 완전히 두 개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사실들, 새로운 형태의 이제 뭔가 사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네파라고 하는, 인플로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비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적 얽힘이 하나의 네파 형태로서 서로 안으로 붕괴되면서 새롭게 새 조직화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희한한,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1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헤러웨이는 자연과 문화가 서로 이제 외부의 두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제 파고 들어서 하이브리드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과 문화는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적인 거 또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철학적인 이제 논변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진화와 관련해서 세계와 진화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자연적인 물리적인 것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이제 더 우선시 돼야 되는가,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로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스티븐 핑커가 그 뭐죠 빈서판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자연적 본성과 문화적 본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 우리의 DNA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 주장들을 이제 벌이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을 바꿔가고 인간의 DNA를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헤러웨이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혔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또 어느 한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인플로전 돼가지고 서로 안으로 파고들면서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관계가 새로운 시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걸 이제 컴패니언 스페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컴패니언 스페시스. 그래서 이 동반종이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인간하고 개는 다르죠. 서로 다른 종들이죠. 근데 인간과 개가 함께 모여서 컴패니언 스페시스라고 하는 동반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들, 새로운 형태의 생물학적 종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이 끊임없이 인간과 개가 만나면서 인간도 개를 통해서 자기 DNA가 변해지게 되고, 개도 인간을 만나면서 개의 또 DNA가 변해져가는 관계. 자, 이거를 컴패니언 스페시스라고 이제 헤러웨이가 부르고 있죠. 자, 이거는 단순하게 공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존을 하면서 인간의 DNA가 변하고 또 개의 DNA가 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개는 서로의 자연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헤러웨이가 있죠. 이걸 이제 컴패니언 스페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생물학적 본성이 이 문화적 실천에 의해서 수정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동반적 관계, 동반종과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나의 DNA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화석 인류가 25종인데 지금까지 700만 년 거치면서, 자 인간이 이제 어떤 이런 컴패니언 스페시스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DNA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원래는 침팬지였는데 직립보행하게 되고, 송곳니가 사라지게 되고, 후두가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DNA적인 변화들이 이런 어떤 이제 동반적인 종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3번 보시면 뇌파는 이제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것의 분리, 그리고 자연은 자연, 물리적인 것은 자연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철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사유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물과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인데 이제 그런 이제 세계가 나온 게 바로 이제 이 낭만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계몽주의에서는 이제 문화를 자연 속으로 끌어왔죠. 계몽주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기계적인 신체, 이런 것의 어떤 부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는 자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은 바로 이제 문화적인 특징들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예술이든지 종교든지 어떤 이제 일정한 형태의 이제 문화적 요소들이 인간의 삶들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고양시키고 인간의 삶들을 다른 침팬지나 다른 유인원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근대적 사고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근대적 사고를 헤로웨는 이제 중지시키는 이런 어떤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포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또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또 붕괴시키는 이런 어떤 이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로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이브리티가 아니라 이제 관계적 생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티라기보다는 뇌파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들이 만나서 또 두 가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이것들이 이제 폭파가 되면 그것들이 인플로전 되면서 내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어떤 이제 존재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제3의 실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부터 독립된 두 가지 실체, 원래부터 그 동일한 어떤 독립적 실체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변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붕괴를 거쳐서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도약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초만 더 얘기를 드리면, 11페이지 마지막 보면 이제 우발성과 관련해서 이제 유쿠이가 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쿠이는 이제 그 홍콩대 출신이고 이 사람도 지금 80년생인가 81년생인가 그래요.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도 꼭 기억해서, 이 사람도 엄청나게 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발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재규성과 우연성이라고 하는 책, 이것도 이제 센세이션이 있었던 책인데 2019년 최근에 나왔던 이제 책인데, 자, 우발성은 이제 단순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세계와 개체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연변이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내재적인 어떤 이제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쿠이는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둘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그 다르게 둘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횡단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런 어떤 삶의 양태들, 또 그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발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 필연성 없다는 거죠. 절대적 필연성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우연적인 것인가? 우연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 중에 어떤 것들이 현실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유쿠이가 이야기하는 우발성은 필연성과 완전히 단순 우연성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중첩된 형태의 필연성, 또 중첩된 형성, 그러니까 필연성과 우연성이 중첩되어 있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우발성이 왜 단순한 우연이 아니냐면 이거는 재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기성이라는 건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참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그냥 돌연변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우발성이라는 것은 항상 앞에 것들과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그것들이 일정한 형태의 앞에 전통이든지 앞에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들을 물고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제 형태의 인식론적인 존재론적인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쿠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우발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규성과 우발성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재규성은 체계가 스스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기 참조하는 조직의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우발성은 그런 재규적 구조가 결정되지 않는 미래를 열어놓은 조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재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팔을 그리고 있는 재규성인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어떤 특징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우발성은 그냥 단순하게 돌연변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재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커시비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 참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확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하게 불가능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계속해서 재조직을 하는데, 자, 그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우발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유쿠이가 컴퓨터 전공자이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든지 기계학습이라든지 알고리즘 반복, 또 기술적 개체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규성과 이제 관련된 것들이죠. 계속 피드백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인공지능이 여러분 챗 GPT 돌릴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것들이 이제 기계학습할 때 그 A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제일 많이 쓰이는가, 어떤 단어와 제일 유사하게 쓰이는가, 그것들을 기계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다 그러지 밥을 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씹는다고 할 수도 있고, 밥을 먹다, 밥을 마시다라고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어느 걸 더 많이 쓰냐, 밥을 먹다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계속 참조하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어떤 발전적 가능성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유쿠이가 이야기하는 신유물론의 우발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유쿠이의 우발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인 장점은, 근대 형이상이 가지고 있는 필연 중심주의, 규칙주의, 규범주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필연적 질서, 보편적 법칙,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목적론을 추구했는데, 자, 유쿠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즘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비판하고 있고, 자, 개별적 세계는, 자, 이런 것들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유발성, 다시 말하면 재규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우발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